Today we're launching not one, but two new chips for the Mac. 와 미쳤다. 어제 주식이나 사놓을걸. 하. 하이 가이스 코너고입니다. 개인적으로 2021년 10월 이벤트가 올해 뭐 최고인 거는 당연하고요. 작년까지 생각을 해봐도 가장 재밌었던 이벤트가 아닌가 싶어요. 10분 요약합니다. 팀쿡이 시작부터 오늘은 음악과 맥 요 두 가지에 집중을 한다라고 했죠. 그 시작으로 홈팟 미니가 나왔어요. 뉴 컬러 딱 요걸로 끝입니다. 다른 변화는 없고요. 그냥 진짜 컬러 맛집답게 예쁜 세 가지 색상이 새로 추가됐어요.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떨어지는 제품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 홈팟 같은 경우는 워낙 뛰어난 스피커 성능 때문에라도 관심이 많았던 제품인데, 그런데 홈팟 미니는 스피커로서는 좀 살짝 부족한 기기라서 여전히 국내에서는 이거를 굳이 해외 직구까지 해가면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만한 그런 가치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애플 뮤직에 새로운 플랜이 들어왔어요. 보이스 플랜이라고 추가가 됐는데, 이게 더 막 새로운 기능을 담고 있는 새로운 플랜이라기보다는 딱 홈팟용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별도의 디스플레이 없이 음성만으로 음악을 컨트롤해야 되는 홈팟에 맞는 어떤 가벼운 버전의 애플 뮤직 플랜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홈팟이 없는 국내에 이 보이스 플랜이 추가될 일도 자연스럽게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어팟 3세대. 유저들의 기대만큼은 충분히 이번에 해줬어요. 먼저 디자인 변화를 보면 스템이 짧아지면서 이어버드와 케이스까지도 에어팟 프로와 되게 비슷한 디자인을 갖게 됐고요. 스템에 포스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컨트롤도 에어팟 프로와 유사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꾹 누르는 방식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끄는데, 근데 이 기능은 에어팟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꾹 눌렀을 때 아마 다른 조작을 할 수 있게 할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에 에어팟 3세대 발표로 애플이 생각하는 에어팟 그 라인업이 분명해졌죠. 커널형 노이즈 캔슬링 지원은 프로 라인업이 가져가고, 오픈형의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버전은 그냥 에어팟 라인업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갤럭시의 경우 이제 버즈까지도 커널형 노이즈 캔슬링을 넣어주는 반면, 애플은 이게 취향에 따라 선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애플에 완전 동의합니다. 제가 딱 그렇거든요. 분명 커널 타입의 노캔이 있으면 편할 때가 많긴 한데, 대다수 저는 이런 조용한 공간, 실내에서 사용을 해요. 그렇다면은 좀 더 귀에 부담 없이 오래 착용을 하고 있더라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오픈형이 제 귀에는 더 맞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프로 라인업에서만 되던 공간 음향이 이제 에어팟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적응형 EQ라고 해서 에어팟을 착용한 귀 내부에 들리는 소리를 감지하고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의도한 그 음향을 그대로 귀에 꽂아줄 수 있다고 하는데, 오픈형 이어폰에서 얼마나 이거를 유의미하게 다르게 들려줄 수 있을지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주문한 에어팟 딱 받으면 제가 가장 먼저 이 부분 테스트 해보려고요. 마이크의 경우는 외부에 메쉬 구조물로 덮여 있는데, 이게 일종의 윈드 스크린 역할을 해서 바람 소리를 좀 줄여주고 동시에 깨끗한 목소리로 통화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배터리는 이전 세대보다 1시간 길어져서 최대 6시간 음악 청취 가능하고요. 통화는 4시간 가능해요. 케이스로는 4번 이어버드 충전이 가능해서 풀 충전을 하게 되면 30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5분 충전으로 1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중간에 케이스 넣어두는 습관만 있다면은 배터리 때문에 막 기다려야 돼서 불편하다라는 그런 컴플레인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무선 충전 지원이 되면서 동시에 맥세이프 충전 지원을 하게 됐어요. 어차피 치 방식이라 기술적으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맥세이프를 별도로 언급한 걸 보면은 케이스가 맥세이프에 찰싹 붙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벤트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렵긴 한데, 만약 이게 맞다고 한다면 차에서 제가 설치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맥세이프 거치대 같은 거에다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에어팟 딱 붙여서 쓸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24만 9천 원입니다. 저요? 당연히 삽니다. 아니, 벌써 샀어요. 그리고 여러분, 2개의 칩셋이 소개가 됐습니다. M1 프로, 그리고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M1 맥스.
애플 실리콘 칩셋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텔이나 AMD와 다른 점이라면 CPU와 GPU, 통합 메모리까지 하나의 칩에 다 포함이 돼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없이 통합 메모리를 공유하면서 성능을 모조리 다 끌어다가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구조적인 장점을 그대로 활용해서 더 많은 면적을 사용을 하면서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M1 프로와 M1 맥스가 동일하게 10코어의 CPU, 8개의 고성능 코어, 그리고 2개의 고효율 코어를 갖고 있어요. GPU 코어의 경우는 각각 16코어, 그리고 32코어로 기존 M1 8코어보다 압도적으로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8코어 노트북과 CPU 성능이랑 전력 소비량 비교를 한 그래프를 보게 되면 70%더 적은 전력을 소비하면서 성능은 1.7배를 더 낸다고 하는데요. 궁금해서 제가 비교한 모델을 찾아보니까 MSI GP66 시리즈더라고요. 이게 인텔 i7 12800H를 사용 중인데 이거보다 1.7배 성능이 더 높다고? 이거는 정말 소름이에요. 그런데 GPU가 더 가관입니다. M1 프로의 경우 비교군을 살펴보니까 랩탑용 RTX 3050 Ti를 탑재한 제품이랑 비교를 했더라고요. 성능은 비슷하고 전력 소비량이 70% 더 적어요. 그런 반면 M1 맥스의 경우는 랩탑용 RTX 3080을 탑재한 제품하고 비교를 했는데 성능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100W 전력을 더 적게 소모한다고 합니다. 맥에서는 특히 애플 실리콘 최적화되어 있는 앱들은 GPU 사용률이 상당히 많아서 CPU보다 더 큰 성능 향상이 있는 GPU 코어 덕분에 이번에 체감이 정말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에 들어갔는지 봐야 되겠죠. 이번에 맥북 프로가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 됐습니다. 14인치와 16인치 두 가지 버전 소개됐는데요. 우리가 알던 그 애플이 아니에요. 포트가 말도 안 됩니다. 썬더볼트야 뭐 그렇다 치고 여기에 풀사이즈 HDMI 포트가 들어갔어요. 이게 루머가 강하게 있긴 했지만 이게 정말 실제로 진짜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또 여기다가 SD카드 슬롯까지. 아니 이게 필요한 걸 알면서 그럼 이때까지 왜 안 넣어준 거야? 여기에 반갑게도 맥세이프가 돌아왔습니다. 고속 충전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다행인 게 썬더볼트 포트를 이용한 PD 충전도 그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댑터를 꼭 반드시 항상 휴대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변화 정말 무조건 찬성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게 몰았어요. 노치가 생긴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이거는 노치가 생겼다라기보다는 디스플레이를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넓혀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카메라 부분을 제외하고 양쪽으로 디스플레이 영역을 더 넓혀서 16.2인치 그리고 14.2인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메뉴 막대가 있는 곳인데 가운데 부분까지 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사용하면서도 아마 크게 거슬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넓어지고 와, 디스플레이 정말 완전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들어왔어요. 그냥 프로 XDR 모니터의 어떤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미니 LED를 사용해서 1000니트, 피크는 1600니트고요. 로컬 디밍으로 명암비는 100만 대 1에 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걱정이에요. 랩탑을 이거를 샀는데 어지간한 모니터에는 연결해서 보기 싫어질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모니터에 연결을 해서 봐. 여기서 끝이 아닌 게 프로모션 적용으로 최대 120Hz로 동작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영상 편집하고 그럴 때는 주사율을 작업하는 타임라인에 맞게 고정으로 설정도 할 수 있게 돼서 와, 저 정말 막 팝컷 편집하면서 눈 호강할 것 같아요. 새 맥북 프로의 키보드는 좀 뻔뻔하긴 하죠. 프로급 성능에 맞는 프로용 키보드다 라고 소개를 하던데 아니 그럼 그동안은 뭐 프로에 안 맞는 넌 프로급 키보드를 넣어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 있게 고집을 했었나 싶어서 얄밉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야 모든 게 그냥 착착착 맞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펑션키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써보려고 했던 이 터치바 이제는 적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스피커, 애플이 진짜 스피커의 진심인 거 다들 아시죠? 이번에 14인치, 16인치 모두 동일하게 총 6개의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는데 2개의 트위터와 4개의 포스 캔슬링 우퍼가 있어요. 특히 그래서 베이스 쪽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거 덕분에 돌비 애트모스 지원과 공간 음향 구현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진짜 M1 아이맥만큼 충격적일 것 같긴 해요. 얼른 들어보고 또 그때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마이크는 총 3개가 탑재됐어요. 노이즈 수준도 60% 정도 감소할 수 있고 지향성 수음이 가능해서 애플이 말하는 스튜디오급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뭐 어느 정도 깨끗하게 줌 미팅하는 거는 가능하겠다 싶어요. 배터리는 영상 재생 기준으로 14인치가 17시간이고요. 16인치가 21시간이라고 합니다. 기존 대비해서 이게 7시간 이상 증가한 건데 M1 프로와 M1 맥스 성능을 내주면서도 이렇게 전력 효율이 좋다는 게 진짜 믿어지지가 않고 일단 그냥 애플이 이번에 모든 영혼을 아이폰 이벤트가 아니라 이번 10월 맥 이벤트에 싹 다 갈아 넣었구나 싶어요. 그리고 14인치와 16인치 사이에 성능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M1 프로와 혹은 M1 맥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를 먼저 선택하고요. 원하는 성능으로 구성을 하면 되는데 시작가를 보게 되면 14인치는 M1 프로 CPU 8코어, GPU 14코어의 512기가 버전이 269만 원입니다. 16인치는 M1 프로 CPU 10코어, GPU 16코어, 512기가 버전이 336만 원에 시작을 하고요. 솔직히 워낙 하드웨어 자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시작가가 비싸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합리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영상 편집할 거를 생각해서 M1 맥스로 하려고 딱 넣어보면은 14인치는 552만 원, 16인치는 579만 원이에요. 그래도 16인치 사야 되겠죠. 이번에 막 어마무시한 이 디스플레이를 작은 사이즈로 쓰긴 싫을 것 같아요. 쓸 수 없어.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는 16인치 M1 맥스 넣고 64기가 통합 메모리를 업하고 용량은 2테라로 해서 주문 넣을 생각입니다. 도착하면 얼른 언박싱하고 또 실사용은 어떤지 또 팝콘 유저로서 자세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 가이스! 졸려. 저는 이제 자러 갑니다.